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8살 며느리가 매일 일지를 써야 하고 잘못하면 손 들고 1시간씩 서 있어야 하는 집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문제 없어요. 문제 있는 건 며느리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40대 시어머니와 마주했을 때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성인 며느리를 마치 군대처럼 통제하고 벌까지 주면서도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게 된 며느리. 과연 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며느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심리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고 마침내 며느리는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심리 상담사로 일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40대 초반의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미영 씨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다른 분들과는 달랐어요. 선생님, 저희 집 며느리가 정말 문제가 많아요. 미영 씨는 앉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표정도 굉장히 심각했고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차분히 들어보기로 했어요.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이고,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우리 며느리 박소희는 28살인데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뭘 시켜도 제대로 못해요. 미영 씨는 한숨을 크게 쉬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심지어 저한테 대들기까지 하죠. 저는 미영 씨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시어머니들을 많이 봤지만 미영 씨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늘어놓는 것이 마치 준비해온 것 같았거든요. 소희 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언제부터 함께 살게 되셨는지요? 작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정우가 결혼하면서 당연히 저희 집으로 들어온 거죠. 미영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서 뭔가 권위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절대 권력자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어떤 규칙들을 정하셨나요? 당연히 정했죠. 우리 집에서 살려면 우리 집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집안일은 어떻게 해야 하고, 저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 알려줬어요. 미영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며느리를 한 명의 성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하 직원처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소희 씨는 그런 규칙들을 잘 따르셨나요? 처음에는 따르는 척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키는 일도 대충대충 하고 심지어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묻기까지 해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미영 씨는 계속해서 며느리 소희 씨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소희가 하도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행동하니까 제가 일지를 쓰게 했거든요. 일지요? 네, 매일매일 오늘 뭘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시킨 일은 어떻게 했는지 다 적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못 써요.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일지를 쓰게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마치 군대나 교도소에서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지를 쓰게 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시간대별로 다 적게 했어요.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침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청소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시킨 일은 언제 했는지 모든 걸 다요. 미영 씨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너무도 태연해서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양식도 제대로 못 맞춰서 써요. 왜 이렇게 써야 하느냐고 따지기까지 하고요. 아마 대학을 별로 안 좋은 데를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문제라는 것을요. 하지만 우선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소희 씨는 어떤 대학을 나오셨나요?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이에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거죠. 미영 씨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학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듯한 태도였죠. 그럼 미영 씨는 어떤 학교를 나오셨나요? 이 질문에 미영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느냐 하는 거죠. 미영 씨는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아마 미영 씨 본인의 학력은 그리 높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일지를 검토해 보시면 소희 씨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알 수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일지에 거짓말도 써요. 분명히 안 한 일도 했다고 쓰고 시간도 제멋대로 써요. 미영 씨는 점점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정상적인 고부 갈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일지 쓰는 것만이 아니에요. 집안일도 전부 소희가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집안일을 시키시나요?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제 기준에 못 미치면 다시 하게 해요. 미영 씨는 마치 훈련소 교관처럼 말했습니다. 제 기준이라고 하시면 어떤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청소할 때도 구석구석 다 해야 하는데 대충대충 해요. 걸레질도 제대로 안 하고 먼지도 남겨두고요. 그러면 당연히 다시 하게 하죠. 다시 하게 하시면 소희 씨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요즘엔 왜 다시 해야 하느냐고 따져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왜 다시 하라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벌을 주기도 하죠. 벌이요? 네, 잘못했을 때는 서 있게 해요. 손 들고 서 있게 하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성인 며느리에게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손 들고 서 있게 하신다고요? 네, 1시간씩 손 들고 서 있게 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처음에는 15분 정도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시간을 늘렸어요. 미영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교육 방법인 것처럼요. 그럼 아드님인 정호 씨는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정호는 저한테 뭐라고 못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니까 따르라고 하죠. 정호도 어릴 때부터 저한테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호 씨도 어찌 보면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강압적인 통제 하에 자란 결과 그것이 정상이라고 믿게 된 거죠. 소희 씨가 손들고 서 있을 때 정호 씨도 보시나요? 당연히 보죠. 그래야 자기 아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교육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가정 내 학대라는 것을요. 미영 씨와의 상담이 끝난 후 저는 혼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었거든요. 분명한 건 소희 씨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소희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28살의 소희 씨는
첫눈에 봐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도 움츠러들어 있었고 말할 때도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가 여기 다녀가셨다고 들었어요. 소희 씨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소희 씨는 어떻게 저를 찾게 되셨나요? 시어머니가 상담을 받으라고 하셔서요. 제가 문제가 많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왔어요. 저는 소희 씨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전형적인 학대 피해자의 모습이었어요.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있고 자신을 탓하는 모습까지요. 소희 씨,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뭘 해도 다시 하라고 하시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하세요. 소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부터 시작해요. 거실, 방, 화장실, 부엌 다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빨래하고, 아침 준비하고, 점심 준비하고. 하루 종일 일해요. 일지도 쓰신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왜 써야 하는지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써요. 시간대별로 다 적어야 해서 정말 힘들어요. 소희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지를 검토하시나요? 네, 매일 저녁에 검토하세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왜 이렇게 썼느냐고 추궁하세요. 소희 씨와의 상담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 기준이 너무 높아서 맞추기가 어려워요. 어떤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청소를 할 때도 제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가 보시면 구석구석 다 안 되었다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소희 씨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한 번은 청소를 3번이나 다시 했어요. 계속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밤 11시까지 청소했어요. 그리고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나름대로는 맛있게 한다고 하는데 간이 싱겁다거나 짜다거나 항상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세요. 그럴 때 남편분은 뭐라고 하시나요? 남편은 어머니 편이에요. 어머니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라고 해요.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소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를 화나게 했다고 저를 탓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이상한 건가요? 제가 정말 못하는 건가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심리적 학대의 특징이거든요. 소희 씨, 벌을 받는다고도 하셨는데요. 네. 잘못하면 손 들고 서 있어야 해요. 1시간씩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벌을 받나요? 청소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요리가 맛없을 때, 일지를 잘못 썼을 때, 시어머니 말에 반박했을 때, 정말 사소한 일로도 벌을 받아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요. 저도 어른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면 더 무서워서 그냥 참아요. 소희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 번은 손을 들고 있다가 너무 아파서 팔을 내렸는데 그걸 보신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시면서 시간을 늘리셨어요. 얼마나 늘리셨나요? 1시간 반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미영 씨와 소희 씨를 함께 검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 다 동의했고 같은 날 심리검사를 실시했어요.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두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미영 씨는 검사 내내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행동했어요. 반면 소희 씨는 모든 질문에 신중하게 답하면서도 자신이 잘못 답하는 건 아닌지 계속 걱정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미영 씨의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극도로 통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중심적 성향과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반면 소희 씨의 검사 결과는 전형적인 학대 피해자의 패턴을 보였어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고 우울과 불안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오랫동안 심리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래프였죠. 특히 자기 효능감이 매우 낮았고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희 씨는 실제로 매우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적도 우수했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미영 씨가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미영 씨 본인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으면서 며느리의 학력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깎아내리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사람들이요. 미영 씨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상담을 권했지만 미영 씨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저는 문제 없어요. 문제 있는 건 며느리예요. 이 검사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상담실을 나가버렸어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떠난 후 저는 소희 씨와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희 씨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소희 씨, 검사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는 소희 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시어머니는 항상 제가 문제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심리적 학대의 특징이에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소희 씨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나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소희 씨가 겪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지적이나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학대예요. 저는 소희 씨에게 가정 내 학대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소희 씨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인식시켜 주려고 노력했어요. 손들고 서 있게 하는 것, 일지를 쓰게 하는 것, 모든 일을 통제하려는 것, 이 모든 게 학대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교육하는 거라고 하세요. 28살 성인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에요. 소희 씨는 독립적인 성인이지 교육받아야 할 아이가 아닙니다. 상담을 거듭하면서 소희 씨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희 씨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우선은 소희 씨 자신을 되찾는 것이 중요해요.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제 권리요? 네, 소희 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무도 소희 씨를 그렇게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소희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소희 씨의 변화는 집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모든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게 된 거죠. 선생님, 어제 시어머니가 또 손들고 서 있으라고 했는데 저는 거부했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시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소희 씨의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도 성인이고 그런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완전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셨나요?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편이에요. 제가 변했다고 왜 갑자기 이러느냐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인 정호 씨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정호 씨와는 따로 대화해 보셨나요? 시도해 봤는데 소용없었어요. 정호는 어머니한테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대화하셨나요?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설명했는데 정호는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보고 어머니를 이해하라고 하고 적응하라고 하더라고요. 정호 씨도 어찌 보면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통제하에 자란 결과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소희 씨,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소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요. 정말 이혼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소희 씨,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저는 소희 씨에게 모든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요. 이혼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법적인 절차도 알아봐야 해요.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요. 소희 씨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제가 겪은 일들을 다 기록해 두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일지를 쓰라고 한 것, 손들고 서 있게 한 것, 과도한 집안일을 시킨 것 모든 걸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몇 주 후, 소희 씨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신 거죠? 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요. 소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예전에 위축되고 자신감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대화해 봤는데 역시 소용없었어요. 정호는 끝까지 어머니 편이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제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더니 정호가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참고 살면 된다고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변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여전히 어머니가 저를 교육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이혼 과정에서 소희 씨가 겪은 일들이 모두 드러났어요. 손들고 서 있게 한 것, 일지를 쓰게 한 것, 모든 일상을 통제한 것들이 명백한 학대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소희 씨가 겪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특히 일지를 매일 쓰게 한 것과 벌을 준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인격 모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인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희 씨의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영 씨 측에서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이혼 후 소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았고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소희 씨가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결정할 수 있었어요. 소희 씨는 이혼 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요즘은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일지를 쓸 필요가 없고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소희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사건은 저에게 더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정 내 학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희 씨처럼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